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 두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이 이 톡톡 튀면서 아주 맛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느낌이 장소팔 고춘자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로 올라가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네. 두 분이 그 만담 토크에는 1인자였어요. 그렇죠. 네. 네. 티키타카 오늘도 잘해보도록 티키타카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총선 이 선거운동 와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장면이 제일 논란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수정 후보가 계속해서 이슈를 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또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자금을 내놓겠다. 네. 그것도 뭐 무제한으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늘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전재정의 기조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자금이 투자가 가능한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기 대파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주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책이 있는 건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일단은 빠르긴 빨라요. 사고 나면은 다음날 바로 예산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전재정 사실 작년 적자가 재정 적자가 뭐 올해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작년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건전재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지금 대파가 문제된 게 사실 그 전에도 무슨 뭐 교통비 또는 뭐 주거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현실 서민들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정치인들이 잘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워낙 농산물 가격 때문에 다들 뭐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시장 한번 보고 나면 뭐 지지정당이 바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누가 봐도 대통령을 위해서 세팅된 자리인 것처럼 간 데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사실 분노를 일으킨 건데 이후에 이런 일련의 반응들에 대해서도 지금 건전재정이다, 그 다음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는 또 이어서 사실 이제 물가가 지금 문제면은 이게 정부의 투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돈을 준다, 저기도 돈을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대책은 있는 건가?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양재 하나로마트 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그 행사를 이벤트성으로 하니까 3월 20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3월 27일까지 하겠다라고 연기했다가 지금 보도가 다시 나왔는데요. 4월 10일 총선 직후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파 875원 가격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사실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전국 7개 지점에서 전부 대파 한 단에 875원에 구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로 마트에서 대파 때문에는 질 수 없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 참 농협의 적자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농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납품 단가 지원 팍팍 하겠다. 1,500억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납품 단가를 지원하는 게 결코 시장 가격을 안정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납품 단가는 납품 업체, 유통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납품 업체가 그 지원금을 받고 마치 보조금처럼 수령하고 납품 단가를 실제로 내리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유통 업체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납품 단가 지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서울 11곳 전통시장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전통시장에서는요 납품처가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네. 납품처가 제각각인데 이게 정확하게 포스로 뭐 관리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제각각에서 납품처를 띄워오는데 이걸 어떻게 납품 단가를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물가를 잡겠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전통시장이 전국에 1,40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11곳으로 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 실제로 시장 물가가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납품 단가를 지원해서 잡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반응이고 심지어 시장 상인들도 우리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형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서 장사를 해야 될 판이다.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875원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판매해야 한다. 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도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네. 현실적인 가격이 아닌데 이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파 가격을 일단 잡자. 4월 10일 총선 직후까지는 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정책입니까? 야, 여기 우리 분노하신 댓글 중에 한 분이 대파로 싸대기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예산이 검찰총장 특활비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고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와서 막 꺼내도 되고 그런 네. 줄 아는 모양인데 정부 예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이 대파 농산물 이 물가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특히 농산물이 가격이 비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큰 흉년에 들었다거나 뭐 이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뭐 작년에 비가 너무 안 왔으니까 어느 정도 올랐겠지 사람들이 납득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랐어요. 올랐으면 이게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개 일단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뭐 서로 의견들이 교환되면서 이유가 분석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거기에 적절하게 재정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왜 올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른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여기에 돈 쓸게 여기에 돈 쓸게 지금 그 돈은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풀리면 정말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풀리면 물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여기 푼다 이런 말이 나오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대파나 농산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 네. 본인이 시장 경제, 그다음에 자유주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혀 시장적이지 않아요. 지금 대파 가격이 875원으로 묶겠다는 거 생각, 그리고 묶기 위해서 온갖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적이지 않잖아요.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얘기하시는 그런 평상시의 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지향점 같은 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분이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치 철학이 있어. 이런 국정 방향이 있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에 맞춰 한다고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하시는 걸 보면은 전혀 자유주의적이나 전혀 시장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책 철학으로 지금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한테 지론 철학 이런 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네. 같아요.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경제. 그렇죠. 그런 내가 거죠. 시장을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렇죠. 시장을 많이 가서 시장을 떡볶이 얼마나 많이 갔고. 먹어봤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장을 시장 경제를 아는 봤는데 거예요. 875원. 야, 이거 합리적이다라는 분한테 어떤 철학까지 기대한다는 게. 네, 뭐, 네. 그래서 사실 이 농수산물 물가 이야기 나오면은 역대 모든 정부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유통구조 개선하겠다. 근본적으로 농업의 이제 투기적인 시장 형성에 대해서 뭐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 물론 그래서 해결된 적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거든. 네. 모르는 거야. 아예. 네.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냐 모르니까요. 지론과 철학을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유통업체 지원해! 그렇죠. 그냥 3주동 꺼내줘. 이게 다야 지금. 자, 뭐 여기에 만만치 않은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멍멍거치 하는 사람이 문제다. 네. 제가 이 특정 동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거의 뭐 막말 수준을 퍼부었습니다. 이분 왜 이렇게 거친 발언을 하는지 네.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하더니 뭐 이 사투리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은. 네. 이게 검찰청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다 이제 그동안 뭐 기자 브리핑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다 마사지가 잘 되고 그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이 이제야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항상 만족해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는 막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신의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 지경인지 어느 지경인지 전혀 자신의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래놓고 사실 저는 이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되게 굉장히 객관화가 안 되면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그렇죠.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자신은 당에서 계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출마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네, 본인은. 이수정 후보는 사실은 이런 데 나와서 이러지 않아도 되고 자신은 계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비를 제일 많이 낸다. 계급이라는 말. 저는 국민의힘 당에는 계급이 있구나. 계급 사회구나. 이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람의 지금 말이 그대로 인식 수준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 처음에 이제 말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보수 결집을 노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전략이 있는 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신윤 변호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이제 좀 이런 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요즘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도냐면 막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편집해 가지고 이분이 연설하시는 걸 받아 적은 것들이 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문장이 잘 안 되고요. 몇 개 안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술관계 호흡은 물론이고 감정 구조도 앞뒤가 막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말하는 그런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큰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이 아니다. 특히 이제 대중 연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설을 하면 이걸 준비해서 읽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요. 뭐 이걸 다 외우고서 오든 어떻게 하든 머릿속으로 준비는 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된 분이라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우리 저기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쉬운 말이 자기가 평상시에 쓰고 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함축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능력, 예를 들어 글 쓰는 능력은 말하는 능력에서 오는 거, 말투가 어쩌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거면은 글 쓰는 능력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글 쓰는 능력이 좋지 않으면 깊이 있게 사고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결국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영 이런 분인 게 아니라 철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런 발언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분도 철학이란 말을 쓰면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재 지금 정치 상황에 이런 걸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일도 아니고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낮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가 좀 들더라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는 꾸준해요. 네. 철학이 없다. 네. 말하기, 글쓰기 실력이 안 된다.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순화시켜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이 댓글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인데요. 소심한 소녀란 분이 정치 혐오, 그다음에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렵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변호사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도 원래 또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저 비례위성정당 위원장이죠. 네. 선거선대위원장.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예요. 네. 김건희 여사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어디 가셨는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움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이야기 하시고 싶었겠죠. 네. 요거 한번 전달해 주시죠, 두 분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행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자신이 이제 뉴욕에서 4년을 살았는데 뉴욕에서 있는 마피아들도 부인과 자녀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 김건희 여사는 그래 마피아도 건드리지 않는 부인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정말 어떤 존재구나. 무슨 진짜 조선왕조의 왕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대표 사건에서는 온 가족이 다 털렸는데. 그렇죠. 첫째 정경심 교수가 먼저 실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되고 그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인과 그 자녀를 건드리는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조국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검찰 정권이 그동안 무도했구나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영입 인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조금 잊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서 다시 대파로 뭐 디올 명품백을 이렇게 합성한 그런 사진들이 지금 막 돌고 있어요. 대파뿐만 아니라 명품백, 디올백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사진들이 돌 정도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정세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정사란 말이 이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사실 대파 발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정세인식을 완전히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왜 안 나오는데 라는 거 생각을 하면 어쩌다 이슈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슈화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의 그동안의 최근의 스토리 때문이란 말입니다. 네.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국 대표를 연상시키는 이런 적반하장스러운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건 이건 뭐 수준 있는 아니면 뭐 이건 치밀한 정치적 분석 이런 게 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인요한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생각이 깊이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철학, 말하기, 글쓰기 뭐 그런 게 안 되는 넘어갑니다.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게 뭐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라니까 좀 이상한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분임에도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대파도 연결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다. 김건희 여사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네. 사실은 대파 문제도 대파 875원 터지고 나서 그 발언부터 그 상황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렇죠.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 지금 후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걸 끄집어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안 좋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여당이 지금 불리하게 본다고 대충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당의 불리한 상황에서 여당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의 심기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난국이나 이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선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에 대한 눈치 보기에서 출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든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뀌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이거예요. 임금님이 벌거벗고 다니니까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위에서 참모들이 네. 거짓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옷이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계속 오히려. 아유. 시장 물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추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달아보시죠.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자칭 이 윤석열 대통령의 라이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가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우 희박한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마삼중. 네. 마이너스 3선 중진인데 곧 마사중 예약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의 주 무대가 사실은 그 어떤 커뮤니티 아닙니까? 펜코라는 커뮤니티인데 진작에 펜코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미 탄핵이 됐다. 버림받았어요. 네. 변희재한테 넘어갔어.
소나무당으로 소나무당으로 뭉치고 넘어갔어요. 있는데 네네. 지금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뭐 본인이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린치를 당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네. 아마 이준석 대표 지금 말은 맞을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 나쁘죠. 예, 그거는 이제 고통스러울 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말인 건지. 그렇죠. 예, 그게 네. 결국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선거를 그렇게 하나요? 정권 심판에 자기도 네. 자기도 한몫하고 싶다. 정권 심판 여론에서 나를 밀어내지 말아다오. 예,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근데 정권 심판이라는 게 네. 누구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왜 문제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그다음에 고민, 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열받을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정권 심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가 철학의 있고. 무죄 또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뭐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말은 잘해요. 네네. 네거티브를 잘하죠. 네. 전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오로지 근거가 없어요. 네거티브.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네거티브를 잘하지 토론을 잘하는 거는 토론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의 논리와 구조의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 네거티브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한다. 뭐 저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곧 얼마 안 해서 이제 그거 있었죠.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이제 계속 연속해서 선거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연설하고 얘기하고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장면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자부심을 느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사실 가장 큰 공헌한 사람이고요. 내쳐졌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쳐질 때까지는 엄청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쳐졌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뭐 양도구역을 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지금 뭐를 새롭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한참 지나긴 했습니다. 추미애 지금 후보인 경우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도 절치부심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계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더하단 말입니다. 본인이 지금 앉아서 자기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자기의 정책 입장이 바뀌었다고 적어도 그거를 합리화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싫어하니까 나 뽑아주면 기분 나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 건가, 저 사람이 바뀐 게 맞는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정책 입장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시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갈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생각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다 철학이라는 말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적 그런 것의 얕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한 6개월 가까이 방송도 같이 했어요. 네.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라는 것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학과 가치를 전략화하는 거지 네. 권력욕과 말장난을 전략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은 그런 우리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 호되게 혼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철학을 가지세요. 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듭니다. 네. 아이고 전략적 시간 배치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김준혁 교수 과거 발언 파문. 네.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이 조수현 씨의 역사 폄훼 발언. 이 논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 김준혁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을 발췌된 거를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꽤 많은 페이지인데요. 읽어봤는데 이제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위안에 대해서 정의가 위안은 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오락 유흥의 제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한란, 모윤숙과 이명신의 경우에 나타난 것처럼 이른바 여성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 국가기구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미군 위안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그런 예, 제가 지금 그게 논문을 있습니까? 그대로 읽어드린 논문이? 거예요. 제가 뭐 논문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김한란, 모유숙도 이명신 이 경우에 이렇게 전개했다. 위안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신문에서는 성상납 요 세 글자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위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을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꼬리를 잡고 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학자가 근거도 없이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라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조수연 후보는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친일 사관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몇 주 전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친일 사관을 가진 것이 혹시 국민의힘의 공천의 가점이냐라고 이제 언급할 정도로 조수연 후보는 친일 시대 그 당시에 일제 시대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친일 사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근거도 없습니다. 자신은 뇌피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두 분 다 이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이제 이것이 발언이 문제가 된 케이스여서 지금 정치인이 된 시각으로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당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제 한다면 첫째는 발언의 방식. 선정적 표현이 사용이 됐는가 뭐 이런 발언이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볼 필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발언의 내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발언의 형식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형식이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낭랑클럽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이거 뜨고 나서 중앙일보 기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앙일보가 1995년에 여기는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이승만 정부 외교 사절 미군 등의 낭랑클럽 이용 정보 빼냈다라는 내용이 기사가 있어요. 제목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날짜까지 얘기해도 95년 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특집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대충 나와요 다. 그 다음에 당시에 접대부로 동원됐다는 거 모윤숙이라는 사람이 모윤숙 작가가 했고 김한란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연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 다루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뭐 논쟁할 여지가 더 있는지 분석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 보수 언론에서 진지하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잘못됐다.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다. 또는 역사학자로서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발언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언 과정에서 혹시 뭐 좀 강한 표현이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 부적절한 뭐 이런 게 이 표현이 있었으면 그분의 사과가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조수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분은 표현은 좀 더 점잖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조선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역사인식이 문제고 이거는 적어도 뭐 그분이 야인이라면 정치인이 아니라면 본인 생각을 그렇게 가는 것에 문제될 건 없을 수 있지만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의 정치인으로 대표로 내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심지어 여기서도 이 둘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대립되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비교하는 건 참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논문에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하여 군부대를 방문하는 일로 김한란이 직접 인솔 했다라고 논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발언을 한 것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저는 표현을 문제 삼는다는 게 지금 와서 정말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마구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김준혁 교수는 이제 표현력의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기적인 문제. 이분이 이 말을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느냐. 20년 전, 30년 전 것까지 꺼내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공적인 영역에 있었는가, 사적인 영역에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발언의 대상이 금방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사안, 사회 인식의 상황, 그리고 국가적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과 별개의 어떤 뭐 농담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이 B급 문화가 작동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류에서 작동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 관련해서 이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 과잉 엄숙주의예요. 과잉 엄숙주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신성시대는 어디 뭐 이 신성가족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통속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시 이제 선거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하고 이제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선거 전략으로 적절한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막말 프레임이 그동안 잘 먹혀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발언 얘기하면서 조수현 후보하고 이렇게 대립시키는 게 당장은 뭐 이제 서로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절해 보일지 상고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결국 다시 친일 프레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특히 김한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도 있으니 말이야. 이승만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문제. 이것을 다시 지금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표현 선거나 한일전이다 뭐 이런 구호들이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과거의 역사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황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지금 여당 쪽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 문제라든가 일제강점기 문제가 어쨌든 간에 헌법 전문에 실려 있고 일제강점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운동 문제, 그 다음에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 합의 구조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야당에서 친일 정권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정치권이 더 후퇴한 것 같아요. 이거 하다못해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누가 여당을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당을 이끄시는 분의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자, 다른 정치권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3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메시지는 냈습니다만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가 기념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여기 참석하지도 않은 채로 자신이 마치 4.3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들,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큰 공을 세운 것 마냥 직권 재심, 일반 법원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이 2021년 11월 24일에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이면 문재인 정부 네, 때네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직권 재심 확대 이런 기조에 따라서 직권 재심 박범계 이렇게만 쳐도 다 나옵니다. 과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 재심에 대해서 많은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이 법률안도 민주당 의원이 법률안도 개정안 발의했고요. 근데 본인이 마치 여기에 큰 공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에 나는 공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이거 매우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대통령도 한동열 비대위원 한동열이라고 했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4.3에 대해서 역사 인식,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 먼저 공천을 처리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면서 4.3 사건, 나는 그래도 여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 국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합의가 끝난 사건들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그래서 교과서에나 이런 것도 실려 있고 국가 공식 기념일이 됐고 국가에서 법도 제정이 됐고 해서 사실은 합의가 끝난 상태. 더 이상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상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사상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이렇게 홀대한 듯한 관심 갖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사실은 이게 저기 대통령과 정부와 저기 정부 여당의 성의 한번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화요일에 내려갔어요. 화요일 저녁에 내려갔거든요. 하루 전에 내려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안 바쁩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전에 내려가서 야당은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홀대하는 모습들을 이게 뭐 바빠서 선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에 일제 강점기나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보여온 연속성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3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4.3도 홀대하는구나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다 떠나서 역사 인식은 다 떠나서 단기적 일주일 남은 선거 전략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혼란 또는 정치적인 그런 선거적인 그런 점에 있어서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나가가지고 공적인 영역,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에 참여할 수 없는 역사인식, 사회인식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보적인 분들 중에 일부는 4.3을 4.3 항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소나무당이라든가 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4.3 사건이라고 좌우 진보 가리지 않고 그렇죠. 합의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 이념과 정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거 사실은 극우적이거나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일부의 생각을 가지고 막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천까지 주고 있어요. 네. 이건 사실은 국가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고 체계를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그게 네, 네. 정말 완전 동의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104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만나가지고 의대 교수들 향해서 집단 사직은 정말 실망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망스러운데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네. 근데 직접 대화하자고 한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3월 1일에도 직접 대화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복귀해라라고 명령을 먼저 내린 다음에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전공의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니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나는 사직서를 냈고 나는 집에 있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이번에 직접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 직접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전공의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생방송, 기자들 다 부른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밀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밀실에서 했다가 입틀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건 안 된다. 게다가 또 전공의들 자체를 완전 대표하는 단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안했던 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돌아와라. 직접 대화하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공의들은 2,000명에 대해서 백지화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인가요? 어제 대통령이 하루를 비우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안 비워도 되는데 그걸 또 비워도 또 근데 일을 하고 있어야지. 일하기 싫어서 비워놔. 예,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아무도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대통령하고 이게 전공의가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배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사실은 공개를 해야죠. 공개대회니까. 하고 공개를 하고 언론에 중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김치찌개를 끓여놨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는 입 틀어막고 쭉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누가 여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걸 막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진지하게 보진 않고요. 선거 전략이 진지하지 않고 선거 전략상 이러는 거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저기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 만한 거라서 적절하지 않았고, 정말 이걸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말을 해.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졌을 때, 어떤 대화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비춰졌을 때, 뭐 전공인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 당할 수 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아무 얘기가 없어도 마치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 우리도 다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라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 네, 이게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퇴임 이후에 이런저런 비판이 좀 더 나오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퇴임 시대까지 매우 인기가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심각한 그런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나서서 지원 활동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인기나 이런 것들이 이걸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보통 이미지가 이렇게 점잖고 또 이게 매너 있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저분이 나와서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구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네. 예, 이게 나서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오니 어쩐 얘기하다가 나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사실 들어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결국은 탄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탄핵 무렵에는 진짜 몇 퍼센트 안 나왔던 분이고. 그렇죠.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어요. 예,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이유가 수도권이나,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기대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식의 분석 기사가 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과 비교해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유세하는 거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렇게 선거에 지원하는 거,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행보는 처음이다라면서 맹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박근혜 불러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네. 선거의 전략이었구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막상 나오면 분위기는 더 안 좋을 것이다. 네, 라는 어떤 당연한 판단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취소를 하긴 했지만 본인들도 부러웠나 봐요. 그것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세 판단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다면 이건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이 존재하고요. 우리 지지층 일각에서 뭐 예를 들자면 김부겸 전 총리가 표가 될까,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표 됩니다. 네. 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저로서 표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국민의힘에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데리고 가잖아요. 네. 이상민 전 의원 데리고 가잖아요. 표 됩니다. 표 안 되면 안 데리고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부의 비판을 많이 받는 분들이 나오면 표될까 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표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라는 말씀을 제가 전략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크게 지지는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 하는 그런 지인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제 지인들이라서 제가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결코 국민의힘에서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 네.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두 분 때문에 민주당을 안 찍는다거나
또는 뭐 야권을 안 찍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두 분 맞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을 안 찍는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분들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있더라도 야권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 또 야권을 찍는 분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중도 확장 전략이고 새로운 투표층을 만드는 전략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그룹 벌써 가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총선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들에게 여야 가리지 말고 재밌게 하셔도 되고 네. 또는 감동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영상 편지 띄우듯이. 왜냐하면요, 두 분이 선거 전 마지막 출연이십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상 편지 띄우듯이 한번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특정인을 지정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내일 4월 5일, 6일 사전 투표 기간이고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주소지가 아니라 내 관내 지역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사전 투표소에 가도 내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신분증 제시하면은 이제 내 투표 용지를 새로 출력해 줍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대선 때는 사전투표 했는데 그건 대선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은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서 하시면 새로 용지 뽑아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점 부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전투표 때 이제 부모님들 사실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전투표소는 아주 가깝진 않거든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부모님들 이제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거기 갔다면 본인들도 거기서 같이 해도 된다. 그냥 투표를 독려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사진 투표 홍보대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도. 전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개혁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개혁이 이슈였던 선거가 이번이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이 제조사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개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그런 어떤 사안이든 정치적인 푸시를 받아야지 사실은 이슈가 되고 추진이 되지만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이런 것들은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연구해 가면서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이슈, 선거 이슈로 소비돼 버린 다음에 이슈에서 좀 멀어지면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공수처인 셈인데 지금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분이 다시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좀 신중하게 보고 당장 이것이 이제 이슈가 좀 사그라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혁 이슈가 사람들이 사실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치는 결국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정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민생이 결국 목표입니다. 근데 정치 고관여층도 막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개혁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아까 장기 과제가 없다는 얘기하죠. 전 장기 과제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게 결국 민생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이번에 대파 케이스 봤던 것처럼 국민들이 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시장 볼 때 좀 맘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행복하게 여유도 좀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 전에 유행이 전에 이제 표로 나왔던 것처럼 저녁 좀 맘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철학자셔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철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선거 끝나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